반도체는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호황이 좋았었던 만큼 불황도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 시간이 뭐 우리는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돌아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방금 말씀하신 베어맥케 책을 저도 이제 가볍게 한번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우리 팀장님이 잘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예. 이제 좀 편하게 나왔는데 베어맥케 책이 약간 바닥 잡기 느낌을 주는 게 맞나요? 베어마켓이라는 책은 일단 첫 번째는 약간 이 위기들을 다루는데 각 위기에 대해서 금융시장 관점에서 바라봐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채권시장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바닥을 갖다가 4개를 얘기해줘요. 21년도, 32년도, 49년도, 그 다음에 82년도. 근데 이제 82년도는 참고할 만해요. 그때가 이제 70년대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주가가 바닥을 쳤는지 그런 거 보여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제 뭐랄까,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금융시장의 위기의 역사를 다룰 때 되게 학술적인 면들이 강하잖아요. 다른 책들 보면은 투자의 관점에서 좀 써먹을 수 있게 그런 아이템을 주는 거는 유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을 잡는다. 저는 조금은 좀 자극적인 것 같고, 그때도 이 4번의 바닥에서 공통점으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는 보여줘요. 근데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큰 변수였잖아요. 그게 움직이고 내리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 거기서 이제 얘기해주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량 이런 것들 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바라보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의 안정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가가 반등을 할 때는 그 이전에 상품 시장이 안정이 되고 상품이라는 게 커머더티죠. 유가나 구리 가격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국채 시장이 바닥을 찍고 그런 다음에 회사채 시장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는다. 그리고 그때는 주식시장이 충분히 내려왔을 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담아요. 저 그런 거 있었어요. 어떤 심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모두가 비관론으로 돌아선 다음에야 바닥이 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줘요. 낙관론, 바닥에서 낙관론자 많아요. 이제 오를 때가 됐다. 그런 게 맞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그 4번의 그 위기 상황에서도 바닥을 찍을 때 모두가 비관할 때 그런 때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교조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표들도 참고를 하고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바닥장들을 경험을 할 때 이 사람이 해왔었던 것처럼 바닥장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사로 다 남아있거든요. 신문 기사로,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로.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익히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에 어느 정도 좀 입문 단계는 넘어섰다. 그래서 한 레벨을 좀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래도 뭐 괜찮은 책이 아닌가 싶고요. 이 베어마켓 책의 또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 달러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달러의 부활. 그게 이제 폴 볼커하고 교텐 토요라는 사람이 둘이 공주한, 폴 볼커는 그 중앙은행 연준 그 사람, 그 매파. 70년대 인플레이션을 박살내버렸던 그 사람이 이제 폴 볼커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70년대 당시의 그림을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풀어줘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그 베어마켓이라는 책은 시장의 입장에서 기술을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폴 볼커의 달러의 부활 이런 책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럼 2개를 좀 같이 겹쳐서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요즘 한국 경제 성장률은 뭐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떤 상황이고 한국 경제는 지금 요즘 어떻나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좀 높지 않습니까? 대외 경제 의존도도 높은 데다가 중국 경제 의존도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출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이제 70불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국제유가가 더 많이 내려가려는 움직임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상품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역 흑자에는 도움은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에너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를 찾고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무역 적자에는 좋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에너지 가격보다 더 무서운 거는 결국에는 반도체하고 대중 수출이거든요. 지금 중국 수출이 여전히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성장이라든지 중국 성장이 굉장히 안 되면 수출이 안 되면 우리나라 설비 투자가 안 일어나잖아요. 설비 투자가 안 일어나면 이런 것들은 고용을 갖다가 둔화시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직은 소비가 버텨주긴 하는데 하반기라든지 이럴 때 설비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올라오는
그 시기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걸 갖다가 올해 연말까지 돌아서는 게 생각보다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치를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뭐 2.5% 이렇게 잡았던 걸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1%대 중반대까지 좀 내린 상태고요. 만약에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조금 더 느리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초반대까지도 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냐? 그거하고는 좀 상관은 없는데 성장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당장 위기다라고 하긴 그런데 실물 경제가 아무래도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적자의 빠른 해소가 되게 급선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러면 좀 언제부터 좀 높아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을 한 게 이제 작년도 말부터였거든요. 근데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게 이제 중국의 부채 문제도 좀 강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정도까지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면은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좀 약간은 부양책을 좀 세게 쓸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인대를 지나서도 그렇게 부양책을 세게 쓰려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부양책을 쓰면서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걸 굉장히 당국에서도 되게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리오프닝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의 특수 이거 기대하는 게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은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게 됐었을 때는 예전보다는 그 효과가 적더라도 조금씩 우리나라 경기에도 도움을 주지는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반도체는요. 1분기 때 안 좋고 네네. 2분기 때 진바닥을 찍고 이제 그 3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도 뭐 굉장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네네. 굉장히 좋아졌는데 반도체는 앞으로 좀 좋아질까요? 저도 좋아졌으면 정말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좀 좋아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뭐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좀 이렇게 그 논리들 중에서 조금 우리가 경계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반도체 가격이 꺾인 다음에 몇 개월 후에는 뭐 예를 들어 1년 반 이후에는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좋아진다 이제 이런 로직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의 순환론, 전기 사이클 순환이거든요. 근데 이런 순환이 독특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는 깨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환경 같은 데서 일순간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사이클이 너무 강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게 21년도에 반도체가 너무 강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풍기가 나오고 이럴 때는 산이 높으면은 골이 조금 더 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호황이 좋았었던 만큼 불황도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 시간이 뭐 우리는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돌아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조금은 더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것들보다도 그럴 가능성은 염두에 두되 이제 반도체의 재고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좀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제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분산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분산 투자라는 거는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분산 투자의 가장 큰 적은 쏠림입니다. 뭐냐면은 다 끝났을 것 같아 하면서 모든 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쏠아가는 쏠림 내지는 이제는 풀렸으니까 무조건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그러면 위험자산으로서의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악화되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때 대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대응해 나간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전문 투자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조금은 좀 무언가의 쏠림을 가져갈 수 있는 만한 이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자. 최근에 보면은 자산 시장에서도 극단적으로 빅테크 쪽으로라든지 아니면 선진국 시장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나는 경향이 되게 강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역시 선진국이야. 역시 빅테크야 하면서 모든 자산이 글로 한꺼번에 몰려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고 균형을 잡힌 투자를 좀 우리 원칙들 갖고서 그 원칙을 좀 바꾸지 않고 이어가는 투자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 정도 조언을 드려봅니다. 가시기 전에 개인적인 질문 좀 한 가지만 드려보면 팀장님은 이제 신한은행에서 네네.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직급이 팀장 네, 그렇습니다. 맞으시죠? 언제 입사하셨죠? 제가 2003년에 입사했습니다. 2003년에 입사하시고 지금 20년 되신 됐죠. 거예요? 20년 됐죠. 네. 되게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20년에 되셨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15년 정도 되신 줄 알았는데.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팀장님은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올해처럼 2020년과 21년, 22년에는 뭔가 재테크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꼈지만 22년부터 이제 꼬꾸라지면서 이제 주식도 부동산으로 재테크로 돈 버는 게 참 힘들구나라는 걸 깨닫고 네. 뭔가 올해는 이제 자기 개발이라든가 뭐 네네. 근로와 사업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법들이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좀 알려지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제 자산을 불린다라는 게 네.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위로 올라가면 뭔가 성공이라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뭔가 닫혀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일 잘한다고 다음 달에 대리 진급, 팀장 진급, 이사 진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연차가 쌓여야지 되고 그게 이제 시간이 누적됐을 때 이제 진급이 되고 하는 건데 이제 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한은행 그 이름에 이제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오건영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도 많이 알고 책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 이제 플러스로 뭔가 더 나은 버전을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네. 내 삶을 뭔가 바꿔가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뭔가 찐 조언. 어떻게 하면 이 쳇바퀴 같은 어떻게 보면 월급을 하게 될까요? 뭐 회사 생활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서 좀 더 나은 플러스, 좀 더 나은 내년을 위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고민하는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의 급여만으로 살긴 어렵고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테크라는 것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전문 투자자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은 직장인에 맞는 그런 투자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관점을 가져가는 게 뭐냐면 그럼 직장인들이 그냥 막 아무거나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직장인 분들도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코로나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도 되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죠. 하루에 경제신문을 2-3개씩 본다라고 가정을 하죠. 저는 초반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처음에 은행 생활 시작하고서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뭐였어요? 원래 신문방송학이었습니다. 예. 사회학부 쪽에 있었고요. 사회과학부 쪽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은행 들어와서 이제 많이 했던 게 그 경제신문을 좀 읽는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경제 기사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2-3개 정도 되는 경제신문을 좀 꾸준히 읽어 올려갔거든요. 이 인터넷으로 봤죠. 제가 좋아하는 기사들 편식한 것들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좀 뭐랄까요.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 거죠. 20년 동안 쌓으니까 요만한 게 요렇게 쌓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20년 이렇게 쌓이면 어느 한순간에 벼락치기가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하는 게 나중에는 내공이라는 걸로 남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어렸을 때 저도 뭐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한 레벨 올라갈 때 정말 힘들거든요. 시간 많이 걸리고 저는 그냥 꾸준히 읽으시면서 내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걸 좀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목표가 뭐 이렇게 해서 좀 소박한 꿈을 갖고서 뭐 그걸 갖다가 이제 매일매일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는 또 저처럼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되게 그래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출중한 능력하고 이게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재테크나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꾸준히 공부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회사에서의 뭐 진급으로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깥에서도 네네. 나의 네. 활동으로도 차별화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지는 면들이 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것들도 제가 만들어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당연히 팀장님이 이제 쉽게 이제 경제 알려주시는 이제 경제 가회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셔서 경제학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제학과가 아니었다. 배신감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신문 방송.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20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하시니까 우리한테 이제 경제를 그렇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 같은 분이 되었다. 뭐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을 모르는지를 제가 같이 겪어 올라왔으니까 그거를 조금은 더 많이 이해하는 부분은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팀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투자 조언도 여러분의 투자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직장인 분들이 계신다면 팀장님이 조언을 바탕으로 한번 내 업무나 내 직장 생활을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오건영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